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탁현배입니다. 오늘 교육은 푸드플랜의 이해인데요. 사실은 오늘 생산자분들도 많으시고 이후에 온라인으로 보시려면 굉장히 보다 보면 졸리실 수도 있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매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PPT 자료화면 자체에는 일부러 글도 좀 많이 넣고 복잡한 그림도 많이 넣습니다. 그거는 녹화해서 이후에 나중에라도 유튜브에서 보실 때 공부를 좀 깊이 하시려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도 약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학습하실 때 천천히 보시고 저는 오늘은 복잡한 내용 나와도 간단한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제주 생산자분들은 제가 인연이 한 2번 정도는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는 대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전에 이따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품앗이 마을이라는 로컬 푸드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체인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전에 활동할 당시에 제주의 생산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푸드플랜이라든가 로컬 푸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묻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고 또 올 초에 제주연구원이죠. 제주연구원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해 보려고 이 연구를 하던 중에 저희 서울에 방문해가지고 도시형 사례를 인터뷰를 한참 하고 내려가신 적도 있고 오늘은 실제로 와가지고 제가 뵙게 되니까 직접 뵙는 게 아니라서 매우 아쉽긴 한데요. 뵙게 되니까 매우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요. 맨 먼저 지역을 바꾸는 푸드플레이를 하면서 웬 동네 장면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장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대전시 서구 관저동이라는 한 동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동에 이 품앗이 마을이라는 간판으로 민간이 직접 시도한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지역 농산물들과 생활재까지 같이 팔고 있는 지역 생협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해 매장으로 생겼고, 근데 이 동해 특징이 워낙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죠. 지역 주민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활동이라든가 마을 신문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런 곳에 이 매장이 들어갈 때 이 작은 건물이지만 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작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시민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요즘 시민자선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민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공간으로 쓰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여기에 매장 그리고 위쪽과 지하까지 지역 공동체 건물 단체들이 들어가서 마을신문, 지역 미디어, 기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중심 공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최근에 여기 보시면 관저동 먹거리 공동체 네트워크 출범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11월 17일입니다. 이때 동해 먹거리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전은 이 민간의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한 곳인데 여기는 대전시 그리고 구가 아닌 동 단위에서의 네트워크까지 출범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생협과 지역 미디어 단체, 그 다음에 지역의 도시락 업체, 사회적 경제, 그 아동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같은 먹거리와 관련된 이 동네의 모든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이들의 이 선언문 내용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선순환 마을 만들기에 주역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먹을거리로 이분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동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상상하고 있고 이 푸드플랜 자체가 지역을 바꾸는 거다라는 의미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을 바꾸겠는가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푸드플랜 기본 개념 중에 지역 단위 푸드 시스템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림 복잡한데 다 보지 않으셔도 생산, 유통, 소비, 이 기본적인 먹거리의 3가지 축이죠. 이게 선순환되게 만들자. 어디에서? 지역에서 선순환되게 만들자. 현재로는 그렇진 않죠. 제주 농업 현실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전국 농업 자체가 지역에서 생산돼서 지역에서 유통돼서 소비되고 또 재활용되고 그러면서 지역 주체들이 영향을 받고 그걸로 활용하고 이 체계가 아니고 다
가락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국적인 순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가락시장으로 되고 몇 개 메이저 업체들이 그 물류 유통을 다 감당하고 지역의 도매 시장으로는 오히려 서울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지만 먹거리를 지역 내 순환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푸드플랜의 한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고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게 또 좀 긴 글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 글을 다 보실 필요 없이 이 첫 번째 문구에 보면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푸드 플랜은 행정이라는 곳에서 표현할 때 플랜,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계획을 표현할 때 푸드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먼저 쓰였던 용어는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많이 쓰였던 표현이죠. 이 커뮤니티를 우리말로 그냥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면 공동체 먹거리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동체 먹거리 체계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는데 먹을거리가 큰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활용해야 된다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을 한번 보시죠. 전통적 푸드 시스템이 양상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러니까 기존의 푸드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많은 주체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강화하고 그리고 안정성과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아래 나오는 가족농과 지역 주민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 예, 이렇게 나왔는데 공동체 먹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생산자든 소비자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 주체든 이 먹거리를 통해서 같이 먹고 사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로컬 푸드 활동을 많이 할 때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대전 유성에서 활동할 때 보면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 과연 농업사회에서는 연봉으로 도시 연봉 체계로 해서 얼마나 정도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까? 4인 가족 아이가 있는 그런 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도시에서 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연봉들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 농촌 사회는 사실 순수한 자기 소득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면은 먹고 살 수는 있더라고요. 당시에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역사회에 아이도 없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농, 여기 나오는 가족농이라는 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 사실은 계속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공동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냐가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왜 플랜이라는 게 붙느냐 뒤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푸드 플랜을 교육하는 자료 중에 하나 나온 건데 교육하는 자료에 왜 푸드 플랜을 시작하느냐의 배경에 대해서 밥상과 농업의 동반 위기가 심의된 참 전 중앙부처들은 말들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워낙 이 대면에서 할 때는 매우 농담 섞어가고 재밌게 할 텐데 그래도 농담이 나오긴 합니다. 이 밥상, 그러니까 저희 먹는 밥상과 그리고 이 생산하는 농업 자체가 동반적으로 위기돼서 사회 지속 가능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데요. 가족농이 몰락해서 농촌 사회의 기반과 경제를 위협하게 이 농업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당시에 요 매뉴얼을 나올 때가 2019년에 농림부에서 나온 건데요. 농축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올해 2020년에 코로나 사태나 기후위기까지 겪었을 때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분들이 지금 올해 이 위기를 겪고도 또 이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은 큰 위기라고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농업이 무너지고 그래도 결국엔 이마트 특정 단체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면 농산물이 있거든요, 항상. 그것도 적정한 가격에 있습니다. 조금 뛸 뿐이지. 이 대형 유통에 대해서 그렇게 유지되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상 한국의 농업 생산 체계는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이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푸드 플레이라는 걸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푸드 플레이라는 걸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아무리 그 생산이 무너지고 유통체계가 무너져도 행정이 제가 행정의 용어라고 그랬는데 행정이라면은 관이고 기관인데요.
공공이 왜 여기를 개입하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푸드플랜에서는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 먹거리 체계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정신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의 체계죠. 예전에 보면은 아주 몇 년 전 혹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있는 어르신이 아프시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가정의 책임이 당연한 건데 최근에 와서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도 같이 하고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먹거리도 어려우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혹은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먹을거리를 공공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뒤에 또 다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먹을거리도 교육이나 의료 이런 것처럼 공공의 재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한 푸드플랜이 실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느냐. 제 화면에 이 글자가 자세히 보일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시면 확대를 해서라도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꼭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주시에서 푸드플랜을 굉장히 초기에 시작한 전주시에서 푸드플랜의 기본 계획을 짠 것을 요약해서 나온 장면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농민분들은 특히나 완주군의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완주군 로컬푸드의 사례는 이 전주시도 그에 못지않게 완주군과 함께 이 로컬푸드 운동 혹은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던 곳이고 이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푸드플랜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에 푸드플랜을 선언을 하면서 전주시가 100% 출연한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만들고요. 지금 약 5, 6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그 먹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약 60만 정도 도시니까요. 제주의 인구 규모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전주시가 2015년에 푸드플랜을 할 때 당시 비전 전략을 뭐라고 썼냐? 요 부분인데요.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라고 썼습니다. 건강한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농업을 전주가 도시지만 사실은 주변에 농민들이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주 관내에 이렇게 수만 명이 살고 있고 주변 지역 완주나 다른 지역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있고요. 이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이 뒷부분 독립경제도시 전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 내 경제가 돌지 않고 외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 왔는데요. 요런 시기에도 비행기에 꽉꽉 차가지고 줄 서가지고 제주공항에 내려서 오는데 이게 제주에 좋은 건 당연한데요. 찾아오는 분들이 와서 돈 쓰고 하시는 건 당연히 반가운 일인데 과연 거기만 계속 의존을 할 거냐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얼마나 만들 거냐가 이 먹거리에 들어갑니다. 그 먹거리 말고 다른 산업도 다 들어갈 텐데 이 먹을거리가 가장 기본적인 1차 산업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누구나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출발로 지역선언 경제에 들어갑니다. 자, 전주의 사례를 보면 비전은 그렇게 잡아놓고 공급체계, 그다음에 품질 안전관리, 교육 영양관리, 접근성 확대 어떻게 이 먹을거리에 시민들이 접근을 잘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걸 연구했었습니다. 전주에는 과연 전주 시민들이 전주산 생산물을 얼마나 먹느냐. 전주에 생산을 하는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높여낼 거냐. 아까 말씀대로 전주 농민들은 여전히 가락시장으로 물건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먹거리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폐기 환경을 개선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야의 먹을거리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것을 이제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하고 푸드 플랜은 한 부서나 간단한 그 계획으로 실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거는 이 푸드 플랜엔 항상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잘 나오는데요. 이때 먹거리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적 취약계층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당연히 먹거리에서 취약하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서울 강남구에 가면 대치동이라는 유명한 학원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원 다니는 게 바빠가지고 엄마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안 좋은 식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먹거리 취약계층이에요. 엄마 아빠는 부자여도.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노인,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들이세요. 이 1인 가구들이 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이 생활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간편식에만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건강에 취약하게 된 이분들도 다 포함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이라 합니다. 어쨌든 그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먹을거리 푸드플레이라는 게 세워지면 이렇게 지역의 먹을거리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세워진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기는 글자 안 보이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이 복잡한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국가 푸드 플랜 초안을 거기서 일부를 갖고 온 건데, 먹거리 전략의 주요 영역이라고만 했는데도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농업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소비, 폐기와 순환. 거기에 각각의 주제들로 나눠지는 먹거리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푸드플랜이라는 게 지역에 실행되면 이거를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오늘 들으시는 이 생산자분들도 우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혹은 농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이다가 아니라 매우 종합적인 전략으로 사오면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지역을 바꾸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을 바꾸는 전략으로. 예,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푸드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전략이고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다. 자, 그러면 또 장면을 갖고 와 본 것은 국가 푸드플랜입니다. 원래 국가 푸드플랜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으로 중요 과제로 들어갔던 것이 이 푸드플랜입니다. 그 당시에 푸드플랜은 2018년도까지 지역별 그다음에 국가 푸드플랜을 완성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많죠. 지역별 푸드플랜은 지자체별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주는 지금 약간 속도가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전국의 71개 지자체들이 이미 푸드플랜을 실행을 해고 계획을 세웠거나 연구 용역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개, 1개. 근데 국가는 많이 좀 늦어져서 최근에 와서야 연구진들의 연구 용역이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말이나 연초에 청와대 보고 후에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연구진들의 연구 초안 내에서 국가 푸드 플랜은 이렇게 짜여질 것이다라는 점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푸드 플랜의 종합적인 걸 또 이해할 수 있게 아까 전주 장면보단 훨씬 더 간단하죠. 국가로 가니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요. 아까 공공재라고 표현한 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다른 데 많이 붙긴 한데 뭐 인권이라든가 여기 나오는데 먹거리에도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아예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걸 하는데 이 안에는 이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놨습니다. 국가 푸드 플랜에선 식량 안보와 안정적 공급. 이 식량 안보라는 거는 우리나라 식량 수급률이나 이런 걸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걸 느꼈지 않습니까? 국제 교류가 국제 무역이 금지됐을 때 한국이 과연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포함한 식량 자급 능력.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생산자분들이나 또 지자체에서 노력해 왔던 로컬 푸드, 친환경 농업 활성화. 그다음에 건강 먹거리 유통 채널 다양화. 그다음에 이쪽 두 번째 분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이거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건데 식생활 교육, 안전한 먹거리, 음식 폐기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먹거리는 과연 이 먹을거리로 많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입니다. 거기서 학교와 공공급식을 혁신하고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좀 생소한 말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을 강화한다. 먹거리 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이게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 실제로 그게 뭔데 하면 감이 잘 안 잡히는 이 말이 이겁니다. 좀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국가 푸드 플랜에서 먼저 여기 1번에 2번에 있는 로컬 푸드 친환경 농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업운동에서든 국가 정책에서든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쩔 땐 로컬푸드가 쓰이고 친환경을 강조해야 된다고 쓰이고 막 썼는데 이후에는 저는 이 국가푸드플랜 연구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병기 방식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로컬푸드 점 친환경 농업. 예,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을 많이 활성화를 하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한국의 뭐 이 농업 정책이 농업이 다 바뀌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로컬푸드 환경도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로컬푸드가 같이 나옵니다. 예, 물론 로컬푸드 안엔 친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게 좀 바뀐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데 식생활 교육, 식문화 가치 확산이 강조되죠. 제주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전국에서 많이 했죠. 전남도 했고 이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못 나갔던 식재료들을 꾸러미 상태로 해서 직접 가정에 배송한 정책들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배송된 엽채류들, 채소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생겼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욕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욕할 수도 없는 게 이걸 받아본 30, 40대 이 젊은 주부님들이 이 처음 본 채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세요. 이거 친정 엄마가 어떻게 해준 건 기억은 나는데 요리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런 식재료를 급식에서는 좀 요리된 걸 먹어봤는데 못 먹어봤고 이런 식생활 교육이 함께 벌어지고 식문화가 확산되지 않으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생소한 용어라고 했던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 강화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전체적인 이 과정에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에도 어디 이게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지만 한국의 예를 봅시다. 그나마 가장 공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세대가 초중고 학생들이에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친환경 급식이 제주도도 시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날 거냐? 그럼 그거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 어린이집은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노년층들 정책 사업 많이 하죠. 이분들 어르신 도시락 배송 사업 같은 거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독거노인분들한테도 도시락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취약계층들한테. 근데 거기 들어가는 식재료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상당히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급식에서 건강한 걸 먹다가 졸업을 하고 나오자마자 식생활은 무너집니다. 거기서는 이분들은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가 소위 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건강하니까 아직까지는 20대 때는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지도 못 느끼고 그렇게 막 식생활이 무너지세요. 이분들의 식생활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사실 더 넓게 가면 큽니다. 아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그나마 먹는 건 학교 급식에서고 거기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편의점으로 가요. 예, 거기로 갑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먹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 좋은 거 먹고 그거 맛없다고 또 딴 데 가서 다른 거 먹어요. 콜팝 먹고 뭐 콜팝을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담은 법적 통합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가 국가 푸드 플랜의 핵심이에요. 법적 통합 추진 체계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국가에 지금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법도 있고 이 식품으로 넓게 보면 식품위생법도 있고 여러 법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종합한 국가 먹거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먹거리 기본권 같은 거를 명시를 하는 거죠. 기본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의 민관위원회로 국가 먹거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시민단체분들이 참여해서 국가 먹거리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 먹거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이 통합센터는 왜 계속 나오냐 하면요. 아까 전주도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워낙 복합적인 전략이라 이 푸드플랜은 한 부서에만 줘도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된 부서에 가도 옆에 복지부서라든가 일자리 부서라든가 이런 데랑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먹거리 전략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체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론회장을 만들고 이게
법적인 통합추진체계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국가 단위에선 푸드 플랜이 이렇게 짜여지는구나. 아까 전주 장면에선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선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뚱맞게 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 외국에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왔어요. 시간상도 그렇고 뭐 프랑스, 영도 제가 학자도 아니고 자세히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까지도 이 많은 나라들이 여기 나오지 않은 단위들도 지역 단위 푸드 플랜도 많은데 먹거리라는 게 중요한 거고 공공재고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이 다양한 이름으로 푸드 플랜을 실행을 해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플랜이 아니라 캐나다는 카나디안 푸드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한글로 얘기할 때는 먹거리 종합 전략, 기본 계획, 뭐 전략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외국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이 푸드 플랜은 그런 위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개선하자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고 어떻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이 푸드 플랜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잠깐 읽어보면 먹거리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서 지역 먹거리와 연계를 하면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이 안전 확보한 걸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거기에 기여되면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낸다. 제가 이 뒤에 지역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는 구체적인 지역 사례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뒤에. 그리고 먹거리를 공적으로 전환하는 거는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농민과 공동체의 소득을 보장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농민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러면서 이 지역사회 보편타당한 공익적 가치 실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푸드 플랜 자체가 기존의 시장에만 맡겨져 있던 거를 국가 또는 관이 개입을 하면서 이걸 좀 더 공적화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다른 가치들이 붙으면서 결국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 실현을 할 거다라는 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들으셔야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사례는 다른 지역들이 워낙 많은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미 71개 지자체나 이 푸드 플랜을 하고 있긴 한데 그중에 제가 직접 경험한 대전 유성구 사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대전 유성구 사례입니다. 대전은 미리 말씀드리면 유성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덕구, 다른 구까지 푸드플랜을 추진 중이고 대전시 차원의 광역 푸드플랜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시작했던 유성구의 사례인데요. 유성구에서도 푸드플랜을 도시형 먹거리 전략, 대전 유성은 도시죠. 광역도시니까. 대전은 약 150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건강보장 상생 협치라는 굉장히 종합적인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책이 융복합되는 정책이다라는 거를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이건 먹거리 또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복지 정책, 교육 정책들 혹은 협치까지도 다 이렇게 버무려지는 그런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융복합 전략이라는 걸 놓으면서 이 앵커 의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대전에서는 이 유성의 출발입니다. 유성에서 먹을거리를 잡았을 때 원래 유성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될 당시에 로컬푸드에서 먹을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주요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울 등 외부 경제에 많이 의존을 해 있고 지역 내에 자체적인 경제는 잘 발전이 안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근처에 제주대학교가 있던데요. 지역에 큰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에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역 내 취업이나 지역 내 창업이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서 입시 시험을 봅니다. 이제 취업 시험을. 이 지역 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로 또 인재가 유출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 바꿀까? 지역 순환 경제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거기에 가장
이 중요한 아이템이 되는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게 오히려 먹을거리겠다라는 걸로 착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앵커 의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를 앵커 다수로 해서 이거를 이 먹거리를 앵커로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등등 이 위에 나온 융복합적인 종합적인 걸로 해서 먹거리로 출발하지만 지역사회 전체를 바꿔보자라고 했던 게 유성구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대도시지만 소비지 광역도시로서 이 당시에는 외부 의존 외생 개발 전략 이 예를 들면요, 이 대전 지역에도 수많은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이 대형마트에서 올리는 소득들이 1년에 한 매장당 약 1,000억 매출 정도 될 겁니다. 이 대형마트 하나가. 그 매출 중에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서 도는 재화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보면 그게 크지 않죠. 대부분 서울의 본사로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지자체들이 어떤 걸 합니까? 여기도 이제 첨단산업단지가 있던데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전략들로 많이 가죠. 그렇게 외부 의존 외생적 전략으로만 갈 거냐가 아니라 내발적 발전 전략. 이 대전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은 아니고 다른 학자님이 하신 건데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발전할 거냐의 전략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유성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이런 유통인데요. 대전 또는 유성의 푸드플랜 특징은 민간이 먼저 주도를 했고 민간 주도성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관 주도성보다는. 그다음에 관의 개입은 뒤늦었지만 같이 참여해서 그다음 민간과 행정이 매우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게 대전 그리고 유성의 푸드플랜인데 그중에 유성에서 시작했던 제가 같이 근무했던 대전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 마을에서 그렸던 자기들의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처음에 봤던 푸드플랜, 지역 단위 먹거리 순환이랑 매우 비슷하죠. 그 당시는 이 그림이 나올 때는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때고 몰랐을 때예요. 푸드플랜에서. 근데 민간에서 먼저 이런 걸 그립니다. 자, 목표는 이거였어요. 품앗이 마을의 목표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과 공생, 순환만이 아니라 같이 살자, 공생. 이렇게 하는 지역 살림을 만들자. 그럴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먹거리가 앵커 의제라고 했잖아요. 그 앵커 의제의 생산 분야, 생산자 여러 일이 있고 여기에 수많은 소농, 중농, 대농 다 들어옵니다.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수많은 이걸 다 통틀은 생산과 유통, 그 다음에 소비가 서로 순환될 수 있게 라고 하자. 여기에 이 품앗이 마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역할을 자기들은 제가 이랬는데 자기들이라고 표현했네요. 어쨌든 자신들은 유통 플랫폼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순환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축, 공익적 유통 플랫폼 역할을 우리는 맡겠다. 그래서 법인 형태가 보세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일부러 공익화시킨 거죠.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까지 약간 더 붙여드리면 사실 품앗이 마을의 출발은 품앗이 소비자 생협이었어요. 지역 생협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기존 생협들이 왜 로컬 푸드 활동을 안 하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주 생산자분들도 오셔서 같이 그런 내용을 많이 보고 가셨는데요. 기존의 소비자 생협들이 대부분 중앙물류로 바꿨죠. 그래서 중앙에서 나오는데 그게 과연 생협 출발 정신에 맞느냐. 지역 내에 농산물이 있는데 지역 내 순환하려면 지역 독자 물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만들고 니네는 중앙에서만 물류를 만든냐. 그래서 소비자 생협을 지역 내 순환 생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다가 지역 내 생협이 사업도 하잖아요. 매장도 만들고 여러 물류를 하는데 그 매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전문 조직을 처음엔 주식회사로 만들어요. 그게 그 당시 뭐였더라. 아무튼 영농조합법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가 내부에서 논의가 불어납니다. 유통이 앞으로 유통을 하려면 우린 공익적으로 출발한 건데 지금 형태가 우리가 주식회사 아니냐. 나중에 보면 유통은 갑이 될 수밖에 없다. 갑이 됩니다. 근데 전 그 당시 얘기 듣고 좀 웃긴 했어요. 그때 우리 매출이 연 14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튼 우리 지금은 14억이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좀만 커지면 갑질을 할 거다 이러다가 생산자한테 갑질하고 특히 생산자가 많이 당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갑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려면 법인 형태 자체를 아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꿔버리자. 배당 금지되고 그다음에
조합 안에 생산자와 직원 그리고 소비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퓨마시 마을은 이 유통 플랫폼을 공익화하는 걸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대전에서의 먹거리 관련된 민간 운동의 이 주된 본질입니다. 예,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몇 개의 매장과 이런 걸 만들면서 지역 농민들의 생산품을 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활성화되다가, 이제 이후에 민간이 먼저 주도했던 거를 당시 유성구청이죠. 유성구청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 MOU도 맺고 하면서 이 구청이 봤을 때도 유성구는 약 30만 정도 되는 구입니다. 이 구에서 봤을 때는 이 먹을거리 정책이 오히려 굉장히 지역 정책에 큰 효용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서 MOU도 맺고 여러 활성화 제도적인 지원도 많이 하게 돼요. 예산 지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현재는 지금은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전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아까 전주처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이 푸드센터 안에서는 가공센터도 있고요. 가공해서 두부나 소스 같은 게 가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장도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와서 먹거리 관련된 교육이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유성푸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근데 특징은 지금은 이제 푸드 플랜이 많이 나와서 각 지자체마다 푸드 플랜이 완료되면 지금 같은 이런 건물 같은 걸 포함한 푸드 통합지원센터를 많이 설립을 해요. 근데 그 형태가 대부분은 재단화합니다. 구가 이제 행정이 투입한 재단으로 만드는데, 그 재단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긴 한데, 유성 방식은 민간 위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이 계속 활동해 오던 그 사회제협동조합 푸마시 마을이 여기를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게 되고, 그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일 때는 어떤 안정성은 좀 더 재단보다 떨어지는 대신에 그 역량이 민간에 남게 되고, 민간이 그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체계가 있고, 오히려 행정에서 민간 위탁이 좀 더 가볍기도 해요. 왜냐하면 쉽게 책임을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후에 제주에서도 그런 형태도 잘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유성 얘기를 하다 잠깐 셌는데, 유성에서 이렇게 매장과 생산자가 같이 하던 게 통합푸드센터가 생기면서 종합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전 푸드 플랜의 특징이, 이게 이제 유성 푸드 플랜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 그 다음에 다른 구까지 펼쳐지면서, 대전의 이 로컬 푸드 또는 푸드 플랜을 많이 추진하던 민간 영역에 있는 주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앞으로 이 푸드 플레이라는 게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고 수많이 국가에서 이제 주도를 할 텐데, 대전도 쫙 주도를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민간이 그냥 막 딸려가선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민간들이 조직되고 하나로 뭉치자라는 생각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푸드플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시푸드플랜 네트워크 장면인데요. 각 분야별로 수많은 단체들이, 소비자 또는 생산자, 그 밖에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했었고, 이 단체가 만들어진, 이 민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농림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전의 네트워크에서 그치지 않고, 대전에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이 서울처럼 뭐 많은 구는 아니지만 이 구별 네트워크까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전 전체 푸드플랜 민간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예를 들면 서구 푸드플랜 민간 네트워크, 이렇게 다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푸드플랜은 행정 단위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꼭 행정 단위로 벌어져야 되냐 했는데, 그거는 뭐 저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행정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행정 단위별로. 정책은 그 행정 단위별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 전체, 그 다음에 그 제주 안에서의 기초 단위별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렇게 벌어질 때에 그 행정 단위별 민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야 그 행정관청과 함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 대전 전체와 구별로 돼 있고, 민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생산자 네트워크입니다. 대전 전체에 있는 생산자 연합회가 한밭가득 생산자 연합회라는 대전시 생산자 연합회예요. 자, 요건 이제 왜 한밭가득이냐라고 하면은
대전시는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단체들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없던 건 아니에요. 예. 전농인 농민회나 친농위원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단체들이 활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활성화된 거는 자체 인증 이름입니다. 이게 대전의 자체 인증. 지자체의 자체 인증 제도를 실행하면서 그 자체 인증을 받은 생산자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그 조직됐던 그 계기는 이 자체 인증된 생산물이 유성의 공공급식, 특히 유성에서 먼저 출발했죠. 공공급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런 생산자들이 이제 거기에 공공급식에 납품하고 출하하기 위해서 생산자 회의를 꾸리기 시작했고, 이분들과 함께 기획생산, 소위 작부체계를 같이 짜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던 게 연합회의 출발이고, 이게 푸드플랜으로 가면서 대전시 전체의 이 한박가득, 즉 지역인증 생산자연합회가 됩니다. 참고로 대전의 지역인증 제도는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전농약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전농약 정도에다가 좀 더 추가를 한 겁니다. GMO 금지, 그 다음에 제초제 금지 정도를 좀 더 추가한 그런 정도의 이제 인증 제도인데, 그 인증 제도에 같이 참여한 생산자 연합회가 있고, 이 생산자 연합회의 이 회장님도 제가 참 눈물겨운 분이세요. 유성에서 활동할 때부터 청년 농부신데 정말 돈도 안 되는데 로컬푸드 활동을 해보겠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생산품 트럭에 싣고 기름값도 안 나오게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막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회장하면서 각 구별 생산자 협의회를 꾸립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실제로 대전의 구는 각 외곽 지역에 다 농업들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대도시지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실제로 다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존재하는 농민들이 구별 생산자 협회를 꾸리게 돼요. 그럼 이 구별 생산자 협회를 꾸린 분들이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서구협회에 있는 김화중 회장님 이렇게 쭉 있으시죠? 이분들은 서구의 민간 네트워크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구청이랑 같이 푸드플랜을 어떻게 할 거냐를 협의하는, 그렇게 협의하는데 민간 이 생산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도 있겠지만 특히 대전에서는 이 생산자연합회가 푸드플랜의 공식적인 파트너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자, 첫 장면에서 봤던 그 관저동 장면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대전이 민간 주도적이고 민간 네트워크가 잘 된 흐름 속에서 처음에 이 동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동이 서구에 포함되어 있는 군데, 서구 네트워크에서 서구 안에 있는 관저동 하나가 이제 우리도 그러면 동네에서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동에서 하게 된 거죠. 이거를 할 때 아까 앞에서 봤던 이 관저동은 서구에 포함되는데요. 서구 네트워크 생산자 연합회 회장님이 같이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논의하세요. 동에서 먹거리를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다양한 거 가능하더라고요. 이 출범하는 날 제가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 봤는데 동에 오셨던 생산자분이 그걸 얘기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 어린이 도서관이나 뭐 어린이집에서 농촌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잘 됐다. 이 서구 네트워크에서 그런 거 준비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그러자. 직거래 장터도 하자. 근데 직거래 장터를 괜히 옛날식으로 농민 고생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논의를 막 하십니다. 예, 그런 논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동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이날 제안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세요. 보통 이 푸드플랜이 되면 민관 거버넌스가 생겨요. 즉 민간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 그러니까 함께 논의하는 위원회 같은 게 생깁니다. 여기도 예를 들면 제주시 먹거리 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생기겠죠. 근데 그게 보통은 위원회는 광역단위, 지금까지 사례는 뭐 서울시 위원회, 서대문구 위원회 이렇게 행정이 있는 기초 단위까지는 되는데 동별은 그런 위원회는 만들기가 없어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다가 한 분이 제안을 하시는 게, 자, 관저동 먹거리 백인 위원회를 만듭시다 이러세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딴 거 없다.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먹거리에 관심 있는 주부든 누구든 만들어서 한 달에 10,000원 내기 운동만 하자. 회비 10,000원. 왜 이런 의미냐? 동에서 하려니까 주민센터하고 이제 구청이 아니니까 어떤 관의 지원 같은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관 지원 받지 않게 민간이 우리 자금을 만들자. 한 달에 10,000원씩 100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기금이.
이 기금을 갖고 뭘 할 거냐? 우리가 토론해서 좋은 데 쓰자. 그날 이 토론에서는 어디에 쓸까 하다가 지역의 먹거리 평등을 위해서 쓰자라고 자기들은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를 하자. 네,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도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먹을거리가 민간주도적이고 이렇게 활동이 잘 되면 이 작은 동 하나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서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푸드 플랜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 특히 제가 대전이랑 서울 얘기를 드리면서는 오늘 생산자분들 많이 들으시지만 소비자분들한테도 많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 먹을거리가 생산자분들엔 굉장히 생존권 문제에서 중요한데 도시 소비자들은 이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도시 소비자까지도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정책이 안 되고 농민만의 정책이 되면 지자체장이든 의회든 누구든 사실은 솔직하게 크게 표가 되던 정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책에 계속 강조를 저도 드릴 거예요. 생산자분들이시지만 어쨌든 서울 얘기를 드리면 서울도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주 푸드 플랜이 2015년이라 그랬는데 서울도 2017년에 이른바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2020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지금은 이제 마스터 플랜 2030을 또 준비 중이세요. 근데 먹거리 마스터 플랜 2020을 준비를 하는데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죠. 이때 마스터 플랜을 내면서 그 당시에 이 전주랑 비슷하죠.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이라고 나오면서 핵심 가치를 건강, 그다음에 보장, 먹거리 어떻게 보장할 거냐, 상생, 어떻게 함께 살 거냐. 이 상생이 복잡한 개념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전, 먹거리의 안전이 나옵니다.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많은 정책 중에 일례로 요 상생을 위한 먹거리에는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도농상생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나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하겠다. 예. 이 사업이 나오면서 이게 거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 전략처럼 나왔는데요. 이렇게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17년에 해요.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시의 먹거리 기본 조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조례는 제주는 어떤지 제가 못 알아봤는데 없다면 빨리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가 푸드 플랜 할 때 얘기 나왔듯이 국가의 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도 먹거리의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중요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실행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서울도 전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광역인 시의 먹거리 기본조례가 있고 구는 현재 서대문구까지만 만들어져 있고 다른 구는 몇 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 중요한 지점만 갖고 왔는데 시 먹거리 기본조례에서는 이렇게 서울특별시와 시민은 먹거리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되게 넓게 보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먹거리 체계. 그러니까 시가 하는 먹거리 정책은 단순한 먹거리 정책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먹거리 체계다라고 하면서 규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정책은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까지 매우 넓은 영역의 정책과 결합이 된다. 먹거리 정책이. 결합이 될 수 있겠죠. 먹을거리 하다 보면 보건이나 복지랑 결합될 거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잘 상상 안 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정책들과 결합된 먹거리 정책으로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시민들은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물론 모든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례 안에 이렇게 담아놔야 이 행정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조례가 중요합니다. 이 플랜만 짜져서는 추진할 수가 없고요. 기본 조례를 시에는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에서 그런 먹거리 정책을 하면서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앞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공공급식 정책이 어떤 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 안 보셔도 돼요. 글자가 많은데. 자,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의 5대 원칙이에요. 5대 원칙인데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면 공공급식이 어떤 정책이냐 하면 기존 서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부까지의 학교급식 체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역 체계로 돼 있었어요. 서울의 전체적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로 물건이 가는 이런 체계였는데 그걸 바꿔서 공공급식이 어떻게 갔냐. 그럼 학교급식이 관할하지 못하는 나머지 공적인 영역, 즉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나마 교육부 소속이라고 쳐도 어쨌든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시설들 수많은. 그다음에 관공서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는 병원, 특히 요양병원 같은 곳, 혹은 군대, 또 더 가면 대학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공공의 급식 영역들을 관할할 수 있는 공공급식 센터를 학교급식과 다르게 별도로 또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고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학교급식, 이 공공급식을 만들 때 고민했던 건 서울시는 서울에 생산이 없잖아요. 로컬 푸드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가까운 경기만 해도 경기도 경기 인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의 먹거리가 서울의 배후 로컬 푸드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의 먹거리 체계는 각 지역의 농산물들을 다 끌어들여야 서울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어떻게 짜냐? 지역과 연계하는 걸로 짭니다. 이 부분인데요. 3번도 보면 중소가정농 중심의 생산 조달 체계 구축으로 도농 상생을 실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센터, 이 지역 서울의 자치구를 지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서대문구는 전주시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매결연지가 되는 거죠, 전주는. 그럼 전주에서 생산한 로컬푸드가 지역 내에서 순환을 시켜도 다 못 시킬 겁니다. 예, 전주에서.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거를 일부는 서울로 올리는 거죠. 이 서울로 올릴 때 기존의 대농들의 물건은 이미 유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 대농들보다는 중소가정농 중심으로 실제로 산지를 선정하는 심사를 할 때 이 중소가정농이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짜여진 지역들을 먼저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가정농 중심으로 조달 체계로 도농 상생을 그렇게 하면서 서울과 지역이 같이 상생하자라는 체계로 짠 게 도농 상생 공공급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급식을 통해서 지역과 서울이 연결되고 서울의 먹거리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체계로 가죠. 자, 근데 이제 서대문구 얘기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은 그렇게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기본조례 만들고 그 안에 공공급식 같은 정책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서대문구는 그럼 어떤 상상을 했느냐. 서대문구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는 그나마 먹을거리 문제에서 꽤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자치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식단가가 매우 낮은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작년까지 1,745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낮았던 거를 어떻게 올려서 아이들이 좋은 걸 먹게 할 거냐 해서 친환경 지원금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많죠. 서대문구도 선도적으로 친환경 지원금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런 체계를 많이 짜나갔던 곳이 서대문구인데 이 구가 푸드플레이라는 거를 과감하게 주도를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초였어요. 2018년에 푸드플랜을 할 때 전국의 8개 광역과 기초지자체들을 선정 9개네요. 9개, 8개 기초와 광역 한 곳을 선정하는데 그중에 서울에서는 도시형 모델이 2곳이 선정됐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전 유성구하고 서울 서대문구가 2개가 도시형 모델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서울에선 유일하게 이제 구가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서대문이 그렇게 하면서 유성 모델만 해도 배후 혹은 관내의 농민들이 좀 존재하는데 이 구는 전혀 농민이 없는 구입니다. 전혀 없지 않겠죠. 조금 텃밭들은 있으실 건데 말 그대로 텃밭 정도 수준이고 녹지라고 해봤자 서대문구가 어디냐 하면은요. 그 인왕산 안산 있는 지역이에요.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에 있는 곳. 그러니까 녹지라고 해봤자 그 산,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그런 녹지들 말고는 녹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밀집된 주거단지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뉴타운으로 개발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 홍제동, 홍은동 쪽으로는 매우 오래된 저층 주거단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 상상을 한 건 먹을거리가 우리가 생산자가 없다고 해도 생산지와 연결만 시키면 먹을거리를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역 전체를 바꾸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런 상상도를 하나 나온 건데요. 먹을거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교육도 하고 마을보호도 하고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수많은 것들을 지역 내에 배치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가. 자, 구가 푸드플랜을 2018년도에 시작을 연구 용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정책이 이 서대문구 공공급식 정책입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에 서울시가 이미 정책을 하고 있었고 구가 하겠다고만 하면 시, 구비 매칭해서 쉽게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지만 이 정책을 먼저 시작한 건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탁월한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급식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푸드플랜에서는 공적 물류체계라고 부르는데 공공의 물류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구 내에. 시 광역 물류도 아니고 우리 구가 관할하는 물류체계가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이 물류체계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기본의 지금 공공급식은요. 기본적 역할은 어린이집이 가장 주고요. 그 외에 복지시설과 일부 관공서에 들어가요. 현재까지는. 근데 구가 노력만 한다면 물류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을. 예. 그래서 이 물류 체계를 갖고 있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어느 지역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기왕이면 기초자치구도 자기 독자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는 게 훨씬 정책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구의 공적인 물류 체계를 갖췄고 공공급식 센터 내에 교육 예산이라든가 홍보 예산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단순히 공공급식 역할뿐만 아니라 푸드플랜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구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게 이 직거래 장터 같은 걸 만들고 꾸러미 사업 전국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주에 꾸러미를 갖다 판 거예요. 처음에 구의 관공서 구청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전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 안 봤나요? 워낙 언론에 많이 이슈됐으니까. 피해 농가 있습니다. 그럼 좀 팔아봅시다. 그 당시에 최문순 감사라든가 이재명 지사의 꾸러미라든가 이런 게 유행할 때인데 기초자치구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기초인 전주와 서대문구도 꾸러미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중심이 돼가지고 첫 번째는 1,000만 원을 한번 팔아보고 싹 완판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들도 처음부터 민간이 참여하긴 했는데 두 번째는 또 민간 위주로 또 한 2,000만 원을 이렇게 팔아보고 이런 정책을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이것도 의미 있는 사업인데 서대문구의 북가자 2동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 안에 있지만 지역 출신들, 특히 전라도 지역 출신들이 많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 출신들이 많으시고 동네에는 북가자 2동이 오래된 저층주거단지 위주입니다.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지고 근데 이분들이 공동체가 매우 지역 내에서 발달이 돼 있었어요. 서울에서 많이 하는 정책인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걸 하면서 지역민들끼리의 연계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 지역도 도시재생지가 한번 돼보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도시재생지가 되는데 먹거리를 좀 컨텐츠화 삼아보자라고 하면서 먹거리를 컨텐츠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문해 드린 게 그러면 먹거리를 갖고 올 때 직거래 장터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옛날처럼 농민들 고생하지 않게 그 선주문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선주문 딱 받아서 그 물량만 갖고 오게 합시다. 괜히 갖고 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농민들도 오지 말라고 하고 전주는 통합센터가 있다. 그분들한테 들고 오게 하자. 그분들은 월급 받는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만 지역에서 했는데 처음 장터했을 때 400만 원을 팔았어요. 선주문으로. 이렇게 했던 게 요 지금 이 형광색 옷 입고 있는 분들이 동네 통장님들이세요. 진짜 지역을 움직이시는 분들. 이분들이 달려드니까 지역 내에서 소위 강매 비슷한 것도 해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이어지다가 지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끊겨 있긴 합니다. 근데 2019년에 한 두세 차례를 계속 이어갔던 그러면서 지역끼리 연결됐던데 요걸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걸 동네를 서울도 직거래 장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해화동에서 하는 마르쉐 같은 장터인데 매우 이쁩니다. 가보시면. 근데 그런 장터가 아니라 거의 시골 장터 분위기로 만드니까 진짜 지역 아저씨들이 여기에 갑자기 가스통을 메고 갖고 오시더니
거기서 계란 삶고 옥수수 삶으셔요. 막걸리까지 갖고 오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거기가 지하철 출입로였는데 거기서 막 먹고 가라고 하고 막 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장터가 벌어지니까 좀 있으니까 누가 기타를 치는데 마을 가수세요. 갑자기 기타를 치고 노래 불러도 되냐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서울화에서 벌어졌던 그다음에 전주 농민들이랑 교류가 벌어졌던 그런 건데 이런 역할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류가 있지만 시민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벌어져요. 그리고 지역 내 생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산지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물건들을 서대문에도 지역 생협이 있습니다. 작은. 지역 내의 생협. 그 지역 생협에는 친환경 물품을 위주로 유통을 하세요. 그 유통하는 물건들을 부족한 물품들을 그걸로 채워서 납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그리고 밖에도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막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사업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동체 마을밥상이라는 사업입니다. 좀 더 원래 사업명은 굉장히 더 길어요. 긴데 공동체 마을밥상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서울이든 어디든 도시 지역들이 공동 마을밥상 혹은 공유 부엌 사업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공동체 마을밥상을 하는데 아이들의 초등학교 방과 후 아이들을 어떻게 돌봄하고 할 거냐라는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 드리면 이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에 여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여기서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요리 프로그램들이 주예요. 식생활 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먹을거리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거죠.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전주산 안전식재료가 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과 저녁 식사 한 끼까지 해서 퇴근하는 엄마나 아빠랑 같이 집에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어린이 식당이라고 있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몇 개 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벌어져요. 그런 프로그램도 벌어지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에 물류 체계가 있으니까 구에서 기왕이면 안전식재료 공공급식센터에서 연료 공급하세요라고 해서 공공급식센터가 이 마을부엌에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됐고 또 협치와 먹거리 경책도 그 공공급식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쭉 뒷부분 설명드릴 부분인데 서대문구 푸드플레이의 특징은 지역 협치입니다. 이후에 제주에서도 푸드플랜을 하면서 민관의 협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의 특징은 2018년도에 연구 용역을 하다가 2018년 8월에 중간 보고를 해요. 용역기관이. 자, 앞으로 서대문 푸드플랜은 이렇게 연구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민간 주체들이 듣다가 뭔가 좀 깨름직하고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도시형 푸드플랜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촌 지역에서 하던 푸드플랜하고는 좀 다른 우리 지역만의 뭔가 독특한 푸드플랜이 맞춤형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랑. 제주도 이후에 그래야 됩니다. 제주는 전국하고도 많이 다른 이 독특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만에 맞는 맞춤형 푸드플랜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연구 용역 책임자를 앉혀놓고 협치조정관, 또 전문가로 외부 전문가, 또 이 담당하는 전담 팀이 들어와 가지고 함께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짜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연구 용역 결과를 이후에 내요. 내고 나서 이 사진이 뭐냐면 처음에 그래서 푸드플랜 민관 TF라는 걸 만들었다가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이 연구 용역을 어떻게 실행시킬 거냐를 놓고 푸드플랜 실행 TFT라는 걸 바꿔서 조금 기구를 확장시킵니다. 약 20여 명 수준으로. 거기에 민간 관계자들이 직접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역 생협 이사장님 혹은 지역의 식생활 강사하시는 분들 대표, 생산자는 없으니까 생산자는 못 들어와요. 사실 전주에 있는 생산자를 데려오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회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분도 오라고 오기 죄송해서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정부서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자 이렇게 나온 연구 용역 결과를 보통 지자체가 연구 용역을 하면 잘못하면 이게 캐비넷에 박히기 일쑤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할 거냐를 계속 여기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만든 게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를 같이 만들어요. 초안을 갖다 놓고 민관이 앉아서 사실 행정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례를 다른 구의 조례 갖다가 조금 수정하면 되는데 민관이 같이 앉아서 조항 하나하나를 갖고 따진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단체가 이 조항은 꼭 넣어야 되겠어요.
그 행정이 거기서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요. 얼마까지 돼요? 이런 식의 가치논의라면서 만든 체계죠. 민관협력으로. 자, 원래의 서대문구가 민관협력을 이런 구조로 짜려고 상상을 했습니다. 네, 이 연구 용역 자료에 나왔던 장면인데 먹거리위원회라는 상위 조직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위원회만 있으면 실행하기가 힘드니까 사무국을 별도로 둬서 양쪽으로 민간의 네트워크와 이쪽에 사회적 경제과 먹거리 전략팀, 그러니까 구의 먹거리 전담 부서입니다. 우리 구에는 참고로 사회적 경제과 안에 먹거리 전략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푸드플랜 하는 지자체들은 농업 쪽 부서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농업 쪽 부서 대신에 사회적 경제 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에 얼마나 중시하냐를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제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놓고 이 밑으로 이 푸드플랜에 공공의 플랫폼이 들어가는데 이 플랫폼이라 하는 거는 말을 어렵게 플랫폼이라 썼지만 기능을 하는 단위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이후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그 밖에 여러 매장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 실제 움직이는 분야들 이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 움직이는 분야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이런 구상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고요. 조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의 서대문 먹거리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올 초에 구의회에서 올 1월인가 2월인가 올 초에 조례가 통과하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먹거리위원회 출범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출범을 이제 8월로 미뤄지면서 8월에 출범을 하는데요. 40명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를. 이 위원회 규모가 40명이면 기초자치구 안에서는 꽤나 큰 규모예요. 그래서 40명 규모로 만들고 그 안에 당연직 8명이 들어오고 행정국장님들이라든가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민간위원은 32명입니다. 32명이 들어오시고 이 32명이 들어와서 분과를 이루게 돼요. 이거는 일부러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저희가 위원회라는 걸 보통 만들면 지자체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면 명망가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역 외부 전문가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이 중요하고 역할을 하시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례 안에다가 우리 위원회들을 오려고 하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지역 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전문가들도 지역에 사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민간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냐? 아까 뭐 생협활동가분들, 식생활교육 강사님들, 또 아이들 공공급식 받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집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또 주변에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 일부가 또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분과를 구성하게 해요. 분과를 구성하게 한 이유는 푸드플랜이라는 게 워낙이 종합적 전략이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분과에서 민간이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으셔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놓으면 행정이나 이 관 입장에선 여기에 민간 32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막 정책을 쏟아내면 사실 실행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이라는 건 정책은 예산이 담보되고 실행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조정할 것을 옆에다 두는 겁니다. 실무조정위원회로. 이 안에는 행정팀과 전담부서와 저 같은 저희는 이제 관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잖아요. 이 센터의 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를 조정하는 체계로 짜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분과 3개의 구성입니다. 민간들이 먹거리 보장 안전 공동체, 먹거리 생태 도농 상생, 그리고 교육 문화 홍보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눠져서 최근에도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분과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분과회의뿐만 아니라 학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를 방문하거나 요번 주에도 또 제가 이 분과에 가서 뭐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푸드플랜에서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정책을 만들어지고 자문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의 이제 푸드플랜의 특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보면은 앞에서 푸드플랜 개념, 그 다음에 중간에 대전과 유성의 사례, 그 다음에 서대문구 사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대문구 사례의 마지막입니다. 서대문구 사례는 결국에는 공공급식이라는 걸 추진하면서 푸드플랜의 공적 물류 체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물류 체계를 갖추고
기본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면서 법적인 체계, 제도적인 체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민관 협치를 만들어내면서 이후에 먹거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우리 삶의 변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내부로 가면 구에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구는 관과 민으로 나눠보면 관 영역의 제도나 거버넌스까지는 됐는데 민간 영역의 푸드플랜 민간 네트워크는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약간 대전이나 서구처럼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고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정책 측면에서는 많이 됐지만 현장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공공급식은 있지만 통합적인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푸드 플랜이 되려면 산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산업 생태계는 농업을 포함해서 먹거리에 관련된 소비 체계까지도 산업이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특히 농업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 먹거리를 이용한 많은 좋은 산업들이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충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에서 요거까지는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욕심껏 가져왔는데 우리 구의 서대문구의 통합지원센터의 기능들을 이 화면에 보듯이 담고 있어요. 이건 도시지역에서 통합센터라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정책 지원과 공공급식, 도시농업, 직매장, 가공, 연구, 도농교류, 뭐 사회적 경제 육성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기본조례 안에 지금 이 보시는 게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 안에 담긴 조항입니다. 먹거리 주간이라는 걸 운영하게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한테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먹거리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그 축제를 하나의 주간으로 삼아서 먹거리 축제를 쫙 펼치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넓히고 홍보가 되는 그런 걸로 잡고 있어요. 두 번째 보충입니다. 예, 마지막 보충입니다. 이 전담부서에 대한 건데 후에 추진을 하면서 혹은 지금도 고민해 보실 문제일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 푸드 플랜 하면은 전담부서가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 전담부서가 어떻게 갖추어질 수 있는가의 사례를 갖고 와봤어요. 저희 구는 기획재정국 안에 사회적 경제과가 있고 그 밑에 먹거리 전략팀을 놨고 여기가 그러니까 푸드 플랜을 추진하는 팀입니다. 왜 여기에 있냐면 이게 공동체랑 연결이 되니까 사회적 경제과,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 일자리랑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가 있는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대전시의 사례는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보면 시민공동체국이라는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민공동체국이라는 국이 만들어졌어요. 그 국 안에는 많은 과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과 역시 사회적 경제과가 있고 요 안에 로컬 푸드 팀을 갖추고 있는데 이름은 로컬 푸드 팀이지만 여기가 대전 푸드 플랜을 추진하는 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는 많이 가는데 이 두 개를 보여드린 거는 농업 쪽 부서에 많이 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보건소 영역에 가기도 합니다. 보건소가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동체 쪽에 관련해서 부서가 배치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